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관련 의혹으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자 측에선 서울시 비서실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고 서울시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현안 여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 전재수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피해자 측에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하든 뭐 어떤 형식을 통하든 아마 조금 더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를 좀 단계별로 나눠서 좀 하지 말고 한번 종합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또 검찰 경찰에 이미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3일, 5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피해 사실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 한번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밝혀주시면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상조사라든지 또 검찰 경찰이 추후에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수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해자 측은 전 비서실장들을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 다 함께 해야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분 한 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에 의해서 뽑아졌었던 이 서울시장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벌어졌었던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당이 좀 나서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대표가 이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서울시 보고 조사하라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조사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이 더 떳떳하게 그리고 집권 여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권 여당이 더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사 대상이고 또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 보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일종 의원께서 민관합동조사단 얘기를 하셨는데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빨랐느냐 늦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당대표가 요구를 해서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은 서울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여성 전문가, 인권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인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섣부른 예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경찰에 이미 말하자면 고소고발이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영장을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 성평등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래해왔던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조금 더 빨리 좀 재촉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피해자 중심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피해자 지원단체가 입장문을 냈어요. 거기에서 서울시의 그 민간합동조사단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 조사단에는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서 인권 전문가, 여성 전문가들까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검찰, 경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진상은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피해자를 확정을 하고 또 가해자를 특정하고 확정을 하려면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면은 그 입증 혐의의 최종 종착지도 박원순 시장이고 법적인 최종 책임자도 박원순 시장인데 이 시장님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적 애로사항과 현실적 한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상당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을 잘 이렇게 그 당 차원에서 그 가치로서 잘 섬겨드리고 또 여성의 어떤 그 가치라든가 또 그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해왔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희정 지사도 대권 주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호각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부산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박원순 시장, 뭐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일들이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방 정부의 대한민국 1, 2위의 수도의 이 장으로서 대권을 바라보는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연이은 이 큰 사태에 있어서 당대표께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청와대, 당대표, 서울시까지 일목요연하게 아주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 과거에 지향해 왔었던 그런 말들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하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아프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덮기 위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당대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사건을 진행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음에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어떤 한 말씀만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제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몇 분 이제 밝혔듯이 이전에 피해 호소인은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로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쓴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직까지 이제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확정을 이제 해야 돼. 만약에 피해자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가치 중립적 단어, 용어로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본다면 고소인이라는 표현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어떤 판단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래서 고소인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할 것 같고 어떻든 저희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가해자로 이제 박원순 시장을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유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피해자로 해도 저는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그- 주제가 이제- 많아서 이제- 오늘 피해자로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이제 호칭은 통일이 된 거죠. 이제 우리, 국민적인 의원님께서 비난이 국민적인 비난이 커지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신 건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위력으로 이런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가해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저는 여당이 좀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국회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7월 국회는 그야말로 입법적 성과를 내는 그런 입법 국회가 되겠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이제 두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일이 역사적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더 진일보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고 또는 프레임이 아니고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해석하지 않고 역사적 계기로 좀 삼았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아서 다음 내용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써 내년 4월 재보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큰데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저는 일관되게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의적 관점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려놓고도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 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당이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자. 그래 놓으면은 우리 당은 물론이고 다른 당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품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정치 문화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의적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실리적 측면인데요. 사실은 내년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봤자 8개월, 9개월짜리 시장입니다. 인사 한 번 하고 업무 보고받고 업무 파악하고 현장 한두 군데 가면 8, 9개월 그냥 끝납니다. 사실상 시장으로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실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정치권과 많은 정치인들이 늘 반성한다 해놓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반성한다고 했는데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놓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책임을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계선상에서 애매모호한 말과 자세들을 정치인들이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죽을 때는 확실하게 죽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동감합니다. 역시 우리 전재수 의원님처럼 민주당 내에도 또 아주 그 올바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마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당헌 당규에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당이든 막론하고 그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 이 대선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있어서의 굉장한 교두보란 말이죠. 진지란 말이죠. 이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별별 꼼수, 편법을 다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쓰지 말고
또 무슨 시민 후보니 국민 후보니 뭐 민주 후보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깨끗하게 원칙에 맞게 또 당헌 당규에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쭙고 싶은 현안이 좀 많아서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사회생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결에 대한 소회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민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다음 행보를 묻는 질문에 주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대법 선고 계속 지자체장들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서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당내 연이은 악재들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압도적인 180석의 의석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 어쩌면 오만함으로 국민들께 비춰지지 않을까 늘 저희들이 이제 경계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와중에 어제 또 이제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걸 다 들여다보면 대법원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경쟁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저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잘못된 정보를 주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공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인데 사실은 이게 대법원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는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다시 정치적으로 어려운 파고를 넘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앞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내년 재보선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통일된 당론은 아닌 거죠? 제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장에 제가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 한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8월 말이 되면은 당내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활발한 당내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의견 표출이 있을 뿐이고 당내 공식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당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의원님 슬그머니 빠지지 마시고요. 네. 그냥 당은 당규대로 한다 그러십시오. 그게 국민들한테 더 보기 좋고 또 저희 당도 그런 사태가 나면 여당이 하면 저희 당도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 의원님께서 당헌 당규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범시민 후보 얼핏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당헌 당규는 민주당 후보에만 귀착된다, 민주당 후보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또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드렸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면 또 다른 꼼수에 의한 아주 좀 기교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 후보니 국민 후보니 이러면서 공천은 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옹립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꼼수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 쓰지 말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당내 아주 소수의 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고 대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나 또는 이제 시민 후보로 포장을 해서 내보내자라는 이야기가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려면 차라리 당당하게 공천해서 후보 내는 것이 맞지
무소속이나 또는 시민사회 후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나쁜 선택이다라는 거 이미 정리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제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선거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들한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와 후보 간의 논쟁을 통해서 정책 대결이나 과거의 검증 모든 걸 다 통해서 판단을 도와드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전에 도지사 선거할 때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때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공식적인 멘트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데 대법원은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이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네.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판결문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러면 이 법을 왜 만드나요? 여기에서 토론에 나와서 유권자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책임을 져라. 그 책임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 본인의 형에 강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제가 그 방송에서 바로 잡겠다든지 아니면 그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그 입장문을 냈으면 이 판단에 대해서 저희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놓고 이 법관들이 나간 이 판결문에 보면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법이 있는 건데 네. 이 허위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법이 이제 완전 사문화됐고 과연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허위 표현에서 일었었던 의원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적인 판결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제부터 나온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논평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많은 사법부 대법관들의 구성 요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맞게 또 법관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정확하게 판단했는가. 그래서 정치적인 유죄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중에서도 다른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분들 정당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얼마지? 5대인가요? 이렇게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7대5. 대다수가 이렇게 했던데 그래 저희 당 논평이 정치적인 유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결정은 설사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정이 나고 설사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존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치권이 온당히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공격적 질문을 해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대법원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또한 우리 전 의원님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팩트의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 토론 과정에서 그 허위에 대한 것은 민주적으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국민의 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TV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한 발언이 있는데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국민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1시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우리 저 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입장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걸 쭉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건 뭐냐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다주택자들이 이 조세 부담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구멍을 하나씩 더 찾아서 꼼꼼하게 메워 나가겠다는 자세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어제 그 발언은 말하자면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소위 말하면 주택 가격의 이제 경착륙이죠.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경제에 악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택 가격 경착륙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고, 전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을 다 정책이라고 뭐 20건, 23건인가 이렇게 정책 내놓고 이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30대, 40대 봉급받으면서 급여를 모아가지고 집을 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모든 분들의 이 꿈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때 공급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착공 수를 보면 38만 원 1년에 15년도 38만 원이었어요. 또 35만 원과 33만 5천 원이었어요. 또 16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27만 원, 25만 원씩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급격한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을 원인을 또 모르고 토론했단 말입니까? 나오셔가지고 100분 동안 집값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분 동안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1분 진심을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진 의원께서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뭐지 허위 보도를 했느니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잖아도 이 집값에 대해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꿈이 사라진 이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상심이 큰데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수요와 공급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집값 잡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 대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써야 돼요. 그린벨트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 현재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저는 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놓고 아니 그린벨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박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보존해왔던 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동물들에 대한 서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감염병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툴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또 우리가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1종 같은 경우는 150%를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2종은 200%, 3종은 25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정도 해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의 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린벨트부터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야 합니다. 네. 우리 서인종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과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동향들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전통적 의미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기 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세 부담을 이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투기 세력과의 싸움에서 집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한다든지 재산 정치 도구로 삼는다든지 이런 역사에 저희들이 종집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의원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당 의원님이니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투기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들께 부동산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후속 입법 계속 반대한다는 방침인가요? 어떤 걸 반대한다는 부동산 얘기죠? 시장 후속 입법 있지 않습니까? 617, 710 후속 입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후속 입법에 대해서 통합당의 입장. 모든 게 입법으로 이 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고 그 아주 쉬운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입법 있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더 연장을 해줘야 되고 1년에 5%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는데 네. 이게 헌법적 가치하고 맞는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아마 아직은 안 낸 것 같은데 저희가 오면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와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헌법 준수가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정책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에 또 다른 일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런 법적 가치에 충실한지를 보고 또 다른 정책적 툴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요 방향은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네. 이 성일정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간략하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7일 국회에 반드시 저 주택 관련 법은 통과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헌법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그리고 실수요자 대책, 그리고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문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고생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동안 부족한 게 많았지만 열과성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 실패를 해놓고 네. 정책 실패를 해놓고 이걸 법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만능주의입니다. 우선 정책 실패를 했으면 여당이 그거에 대한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네. 다른 정책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없었을 때 법으로 해야 합니다.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차, 여야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만간 두 분 모셔서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인 전재수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